연말 특집 리서치 센터장이 듣는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센터장님. 그동안 이렇게 다른 요일 날 이렇게 출연하신 건 제가 꾸준히 봐왔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아니 우리 일부에서도 지금 뭐 좀 살펴는 봤습니다만 최근에 너무 이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시장이 네, 네. 한번요 시장 상황 한번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뭐 어떻게 보시나 궁금해요. 사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11월 초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큰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나신고가를 내면서 비교적 네.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대열에서 일찍 이탈한 나라가 한국이죠. 어허. 한국은 6월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고, 예. 또 이제 홍콩 증시도 한국과 비슷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이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또 이번에 그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쇼핑 대목인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 매출 같은 게 전년 대비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게 작년에 코로나로 경제 활동 못 하는데 정부가 보조금 많이 주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구재를 사들였습니다. 뭐 텔레비전, 가구 이런 거 사들인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의 내구재 소비가 그 이전에 한 4년 쓴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산 겁니다. 뭐 근데 텔레비전 한 번 바꿨으면 바꾸는 데까지 또 시차가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 우려의 요인 두 가지는 이제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정점을 치고 둔화가 된다 그러면 한국과 같이 제조업 강국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한 가지고, 네. 또 두 번째는 중국 경기가 어쨌든 좀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기대보단 걱정이 큰데, 예. 그것도 역시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또 대표하는 나라기 때문에 권역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최근에 변동성 확대와는 상관없이 이미 좀 흘러내려왔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이 막 급락을 하는데도 이번 주에 막 올라가고 하는 게, 네. 저는 뭐 일단 선조정으로 주가가 먼저 조정을 받은 가격 메릿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는 6월 말이 고점이고 계속 흘러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도체의 고점은 1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맞아요. 한 10개월 이미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네, 네. 뭔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게 마련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의 흐름은 한국이 선전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노출이 돼서 좀 부진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제 경기라는 건 추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은 앞으로의 경기가 중요한데, 통계청에서 만드는 경기 선행 지수가 예. 이 코스피와 굉장히 좀 이제 상관성이 높습니다.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뭐 직관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인 게, 주가도 경기를 선행하고 경기 선행 지수도 경기를 선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항목들로 구성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의 고점 6월, 아. 코스피 고점 6월 말이니까 선행 지수 하강과 코스피가 비슷하게 흘러온 겁니다. 어허.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 선행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 예. 보통은 이게 한 1년 정도는 그 하락을 하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기 사이클은 조금 뭐 둔화가 되는 흐름일 것 같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또 이 사실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걸로 좀 설명하기 힘든 자체적인 독자적인 어떤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그거보다는 먼저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바닥을 쳤다란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우리 썸네일에도 그렇게 나갔습니다만 2022 신영정권 하우스뷰 비효율이 만드는 새 투자 사이클 온다. 벌써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답게 철학적이고 딱 제목만 봐서는 뭔 소린지는 모르겠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 뷰를 듣기 전에 센터님 모처럼 모셨으니까 우선 지금 갑자기 이제 한 사흘 이렇게 막 장이 이렇게 후끈 올라오니까 거기다가 환율도 이렇게 뭐 1,200원 씹던 게 제법 이렇게 환율이 또 떨어졌죠. 내려오고 이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안도감이라 할까 이런 그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또 시황에서 장 빠질 때는 무서운 얘기만 하고 네. 장 좋을 때는 또 무서운 얘기 사라집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바이러스나 네. 지금 저 인플레 우려 네. 그리고 무슨 뭐 테이프링 심지어 조기 금리 인상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12월 중에는 또 약간은 이슈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네. 이런 재료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봐 주시면은. 네. 일단 뭐 오미크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어쨌든 악재라고 봅니다. 어쨌든 악재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금까지 작년 3월에 주식시장이 올라올 때도 그랬지만 경제 외적인 이런 쇼크가 닥칠 때는 지금까지 이제 투자자들이 가졌던 기대감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오미크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잘 모르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크냐라고 보면 저는 후자 쪽인데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좀 그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좋은데 이제 지금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저는 좁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파월 의장이 말한 톤으로 하면 뭐 한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가 내년 하반기에 둔화가 되면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정도의 범주인데 사실 금융시장은 좀 급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봄부터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이 뭐 잘 안 꺾이니까 조금 이제 스타일을 구기게 됐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경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강화되기도 하고 또 그 수그러들기도 하는 굉장히 좀 다이노믹스가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은 파월 의장도 지금까지처럼 뭐 이렇게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꺾으려면 매파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파월의 이번에 또 재임이 됐던 거는 인플레가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그냥 뭐 상원 통과에는 문제 없다 보시고 뭐 공화당원이고 뭐 하니까요. 어차피 지금 옵션이 파월과 브레인워드였고, 뭐 브레인워드가 사실은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하고 부의장을 지명하고 연준 의장 지명자와 부의장 지명자와 면담을 했는데 브레이드너가 파월보다 더 길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세 부의장이라 그러고 저는 이번에 연준 의장의 선임이 파월이 독립 변수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브레이드너가 대우는 굉장히 높았고 또 이 사람은 민주당원인데 파월은 공화당원인데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커지고 있고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6.2%로 발표가 됐을 때 11월에 이제 발표가 됐죠. 10월치가. 물가 지수는 매월 발표하는데 그날은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그랬죠.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그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정치가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활비가 높아지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89년 북경에서 나타났던 그 아주 천안문의 그 대참사 직전에도 중국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했었거든요. 뭔가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불안이 정치적인 갈등으로도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70년대에 나타났던 그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야 재선을 못했지만 뭐 2번씩은 합니다. 대부분 2번씩은 합니다. 근데 70년대 포드, 카터 전부 한 번만 하고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고통지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 하나가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시장은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다이노믹스가 혹시 생기는 거 아닌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막 임금이 올라가고 하면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브레인워드는 너무 비둘기파적인 사람이니까 이번에 결정은 파월이 독립변인이라기보다는 인플레 기대심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브레이드너가 지금 그 적임자가 아니니까 파월이 됐다는 게 저의 해석이고요. 그러면 이제 파월의 갈 길은 정해진 겁니다. 이제는 애매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그 사람이 일시적이라고 말할 대로 단서를 달았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물가가 오르다 떨어져도 파월이 말한 일시적 인플레이션의 범주에 속하는데 네. 지금 이제 파월의 정치적 책무는 그게 아니고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그 오미크론이 아주 번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둔화가 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완화를 하겠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불확실한 오미크론 때문에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또 그게 또 옳지도 않고요. 지금 강하게 가서 인플레 기대를 꺾어야 나중에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그런 정책의 코스트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미크론은 악재인 것 같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굉장히 빨리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슬슬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는 거죠. 저는 한 요번에 며칠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상원 하원 이틀 동안 했던 말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테이퍼링에 좀 가속 스피드를 좀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한 3월 정도에 마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까지.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뭐 물가를 잡고 한다 그러면 네. 그 금리 올리면 되죠.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미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냐면 제 생각에는 부채인 것 같아요. 부채. 지금 정부 부채 굉장히 높고 가계 부채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요. 예. 기업 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율이 높아져 버리면은 그 빚을 많이 진 경제 주체들에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금리를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대안입니다. 정책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중앙은행 가들은 그 돈을 풀고 유동성을 걸어들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2012년도 7월 달에 유로존이 재정위기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냥 안정이 됐어요. 네. 근데 드라기가 그 후 몇 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엇이든 자기다 말만 네. 했죠.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금리를 조기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네. 얼마 전에 점도표로도 나왔잖아요. 그랬죠. 9월 정도 올린 거 나오니까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인플레 기대 심리가 안 꺾였어요. 안 꺾였죠. 그러면 이제 톤을 바꿔야 됩니다. 톤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테이퍼링은 굉장히 빨리 끝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야 뭔가 이제 중앙은행과 시장 간의 밀당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는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좀 다르게 테이퍼링 이후의 금리 인상 시기는 매우 가변적일 거라고 봅니다. 테이퍼링을 끝내고 나서 네, 그때부터 매우 신중하게 정말 올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일단 테이퍼링은 좀 빨리 끝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뭐 테이퍼링 빨리 끝내더라도 내년도 3월 정도라고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오미크론이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월 달에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동결시킬 가능성보다는 좀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오미크론이 아주 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까지 막 그 위협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러면 중앙은행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정해져 있다. 그렇다 그러면 오미크론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잠재적으로 호재냐 악재냐 그럼 제 생각에는 악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거는요. 이제 내년 전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참 부질없는 건데 예. 우리 센터장님도 동의하실 거고 네. 이게 우리의 잡이니까 하긴 합니다만 하면서도 늘 느끼잖아요. 뭐 내일도 모르면 전망은 뭐 틀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는 거는 저에게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희들이 쪽집게가 아닌 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죠. 네, 또 금융시장에 또 예. 별다른 신통한 쪽집게가 뭐 없기도 하고요. 예. 근데 우리가 전망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세상을 보는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프레임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아닌데 이런 프레임이 없으면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무작위예요.
무작위.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전망 주가를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실패하면서도 배우고 하는 게 투자의 세계고 그 속에서 야구 선수가 3할을 치는 야구 선수처럼 뭔가 우린 루틴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못 치면 내가 왜 못 친 스윙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막 비디오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은 그런 걸 하기 위한 일종의 논리적 프레임입니다. 맞아요. 그걸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수정하면서 오히려 그 전망을 그대로 이것이 뭐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투자한테 좋지 않은 거고 그렇죠. 전망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수정이 있더라도 그런 게 없으면 너무 투자라고 하는 게 무작위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 전망은 맞진 않지만 그런 어떤 논리적 틀은 가지고 있어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죠. 뭐. 그 맞아요. 그래서 내년도 어때 신영정권의 하우스뷰 어떻게 뭐 한 문장 혹시 한 단어로 요약 가능할까요? 일단 그러고 나서 듣죠 뭐. 예, 저희는 비효율이 만드는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효율이 만드는 투자 사이클? 예, 이것은 뭐냐면요. 네. 지금 공급 병목, 네. 그리고 미중 갈등, 아니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이게 지난 6, 7년 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과거의 투자는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중국에 갔고 또 중국이 비싸지면 베트남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세계화라고 볼 수 있고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고 그거는 자본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공간으로 자본이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나 재무관리에서의 기본 전제라고 할까? 전제죠. 주류 경제학의 효율적 시장, 네,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렇죠. 무슨 뭐 인간들의 합리적 기대, 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네. 늘 시장은 뭐 항상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효율을 말씀하시네요. 비효율은 미중 갈등, 미중 글로벌 갈등. 밸류체인의 변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인텔 CEO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반도체는 전략 물자인데 이게 다 동북아에 있다. 전략물자인데. 대만에 있고 한국에 있고 아하. 그러면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벌써 지정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막 다투고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친환경 전환도 마찬가지죠. 예. 이건 경제 논리라기보다 다른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친환경이란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사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무시하면서 지구를 그 골병 들게만 살다가 이제 품위 있게 살려고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가 공급 병목 이런 거 특히 반도체 같은 걸 보면서 예. 저는 이번에 반도체를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예. 반도체는 그 시장을 주도하는 1위 기업이 투자를 늘립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망가지고 그렇지만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그 어려운 사이클을 지나면서 더 강해져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업황의 진폭이 크고 주가의 진폭도 크지만 그런 것을 리드해왔던 삼성전자 주가 계속 긍극적으로 올랐던 것도 그런 건데요. 금년에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투자를 막 앞장서서 나가는 1위 업체가 아니고 3위 업체가 막 그래요. 그럼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 논리로 뭐 하는 것이고 네. 또 우리가 공급 병목이라고 하는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그 질병으로 인한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이게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그 최대 공산품에서 최대 발명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후방 역화 뭐 빵빵하고. 그렇죠. 네. 근데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든 겁니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예. 이게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식의 병목을 막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 인근에. 그것이 정치적 논리건 네. 경제적 논리건.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한국 기업들이 뭐 언론을 봐도 뭐 투자 부진이다. 뭐 투자 안 한다 그러지만요. 올해 설비 투자가요. 민간의 설비 투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3분기까지만 봐도 압도적인 사상 최대 규모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 그 경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연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투자 사이클이 특정 영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제가 우리가 아는 자본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아가는 형태의 투자가 아니고 이 비효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투자가 저는 매크로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고요. 이미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은 올해부터 좀 불이 붙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산업 분야나 업종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야기가 더 일단 나을 것 같은데.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 지금 이거는 뭐 미중 간의 갈등의 코드도 있고요. 예. 또 미국의 정치적 압박의 그 코드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하든가 네. 이건 뭐 그 비메모리 쪽이죠. 예. 아니면은 미국에 공장을 짓죠. 예. 공장을 짓죠. 이게 굉장히 큰 하나의 큰 반도체가 저는 굉장히 큰 하나의 사이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는 장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장비. 네. 그리고 우리가 큰 회사들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는 것이고 이 투자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만들고 하는 장비나 검사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기본적으로 메모리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뭔가 이제 우리가 미국에 뭔가 줘야 되는데 이거를 메모리를 더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약간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메모리 사이클은 투자가 늘면서 공급 과잉이 되면 또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큰 반도체 업체들에게 도약의 기회가 될 거냐 뭐 열심히 해봤는데 어렵구나라는 게 될 거냐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투자라고 하는 행위에 수반이 되는 어떤 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그 다음은 네. 일단은 반도체가 핵심 같고 자동차도 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가 양축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소소한 밸류체인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그 쇼티지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소하게도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재고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10년 전에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전 여러 가지로 다르죠. 저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후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네. 근데 우리가 10여 년 전에 중국에 투자할 때는 뭐 당연한 거고 중국은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스러운 중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글로벌 FDI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것은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였고요. 우리가 올해 내년에 직면하게 될 투자는 비효율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내용은 투자인데 그런 어떤 투자 쪽에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저희는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하반기 한국 증시를 막 뜨겁게 달궜던 테마주들 뭐 이런 게임이나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쪽에 엔터 쪽 이런 쪽 내년 전망은 어떻게 갖고 가세요? 저는 이런 종목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 선택입니다. 그렇죠. 뭐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얘도 괜찮지만 B가 더 괜찮으면 예. B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종목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뭐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약간은 개념형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개념형. 예, 예를 들어서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PER을 비롯한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성장주라 그러죠. 네. 성장주라고 하는데 몇 해 전까지 저는 몇 해 전까지
한국 시장 화장품 종목들이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성장주인 적이 있었습니다. PER이 3, 40배 가는데 예. 근데 그런 종목은 개념형 성장주가 아니고 실제로 돈을 버는 성장주입니다. 이익이 예. 막 20, 30% 늘어나요. 예. 근데 이익이 그렇게 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PER 같은 게 3, 40배 된 거거든요. 숫자가 나오는 성장의 개념을 가진 종목이 있고 개념형 성장주는 사람들이 특정한 개념을 사는 겁니다.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 기업들이 되는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게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것들이 이제 되는데 근데 바이오 주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 좋은 바이오 주식을 사는 것도 저는 가치 투자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정말 장기적인 포텐셜로 가질 수 있는 가치 대비 예. 이 주식이 싸다 그러면 사면 되는데요. 예.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개념형 성장주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기 전에 더 많이 오릅니다. 바이오가 대표적이에요. 일단 임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임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상이라고는 확률이 낮습니다. 1상이건 2상이건 3상이건 예. 확률이 낮아요. 예.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거는 임상하기 전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올라가요. 근데 임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수그러드는데 근데 지금의 어떤 뭐 그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이오로 치면 임상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임상 전 단계. 그냥 꿈을 꿔도 크게 그 꿈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고 뭐 변화의 실체도 있는 겁니다. 실체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보다는 투자자들이 그런 개념을 굉장히 수용을 하는 오히려 거기서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보면 많은 종목들이 거기서 뭐 이탈하겠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장주는 경기가 나쁠 때 더 잘 됩니다. 상대적으로 뭐 경기 민감주들이 별로 뭐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개념이 있는 네. 예, 경기가 둔화될 땐 성장이 희소하기 때문에 몇몇 종목이 개념적으로라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최근에 조정 장세 속에서 뭐 NFT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올랐던 것도 결국은 그 기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얘네는 성장주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경기 선행 지수가 6월을 고점으로 해서 꺾이고 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측면에서는 뭔가 내년 한 뭐 2분기 중반은 되어야 혹시 뭐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란이 검증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럼 그 전에는 개념형 성장주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예. 제 조언은 좀 분산해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닷컴 버블이 있을 때 닷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손편지 안 쓰고 이메일을 보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우리가 뭐 음악도 듣고 그런 꿈을 꾸면서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맞았죠. 우리가 결국 그런 세상이 살거든요. 왔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온 이 세상에 과거에 그 닷컴 버블 시대를 풍미했던 그 시대의 총화의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그 기업이 궁극적으로 그 산업의 변화의 위너가 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지금 인터넷 생태계를 미국은 구글이, 한국은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네. 구글과 네이버는 닷컴 버블 때 상장도 안 됐던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목이 위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구글과 네이버가 지금처럼 성장하는데 닷컴 버블이 과연 그러면 아무런 도움을 못 줬냐? 그럼 아니고요. 닷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구글과 네이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미국 나스닥식의 성장 모델인데 결국 버블이 산업의 성장을 만드는 건데요. 버블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기대가 있어야 네.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근데 그 돈이 안 망하고 앞으로 그 산업의 승자가 될 만한 네이버나 구글을 정확히 찍어서 가면 좋은데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알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산업 전체적으로 돈이 가고 그 중에서 돈을 받은 몇몇 기업이 생태계를 바꾸는 게 나스닥식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버블을 필요로 하는 거고 많은 둘러리들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둘러리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란 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한 통찰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견해가 있고 구별되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성장 산업을 검증하기도 어렵고 개념형 성장주는 기대감이 굉장히 앞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뭐 투자하지 말아라 이건 아닙니다. 네. 뭐 그거 뭐 당연히 실제하는 그 시세인데 다만 내 돈의 많은 부분을 그런 어떤 유형의 개념형 성장주에서만 넣고 게임을 하다 보면 이거는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뀌는 국면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그것이 뭔가 돈이 되기 시작하는 국면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보고 또 얘네들 중에 누가 축정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 판단 내리는 시점이 오히려 투자하는 데는 더 리스키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채팅방에서 그러셨어요. 센터장님 이제 나오셔서 이제 같이 인사할 때 찬찬이라 그러셨나 차근차근이라 그러셨나 찬찬히 조지시는 김학균 센터장님. 예, 보면 저는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김영희 교수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거나 대담을 하면서 나는 무서울 때가 많아요. 두 분 다 정말 인자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흥분도 안 하시고 듣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등골이 서늘한 얘기가 많아요. 아유, 저는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 이제 어떤 컨셉이 잡히는데 자, 이제 효율과 비효율을 말씀하셨고, 네. 예. 그러니 이제 비효율이 만드는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라는 어떤 이제 감이 좀 잡혀요. 거기다가 개념형 성장주, 숫자가 나오는 거, 돈을 버는 그 성장주 말고 개념형 성장주, 흔히 말하는 꿈을 먹는 나스닥적 성장 모델. 그래서 닷컴 버블이 또 어떤 이런 세상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총알아 했던 것 중에 생존 기업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뭐 단적으로 우리는 세럼 기술 생각해 보면 되고, 네. 그 당시에 뭐 1999년, 2000년 그 무렵에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 생각하면 되는데 네. 주가를 보면은 거기다 또 들러리 이런 표현들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한테 해주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김학균 센터장님한테 이런 걸 묻는 건 좀 우습지만 혹시나 네. 지금 요즘에 이 핫한 개념형 성장주에 네. 지난 2000년 그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과 같은 세력들의 어떤 준동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센터장님한테 적합한 네, 질문 네, 아닌 거 알아요. 네.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런 모델 자체가 버블을 필요악으로 하면서 버블을 필요악으로 그쪽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들어가요. 어떤 에너지와 열광이나 이런 것들이 돈을 끌어모으고 그 안에서 많은 종목보다는 생태계를 바꾸는 몇몇 종목이 세상을 바꾸는 모델인데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많은 그런 수혜주 내지는 그런 테마로 묶이는 종목들 중에서 결국 그걸 뭐 옥석을 가리는 게 투자자의 능력이겠지만 근데 상당 기간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양떼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되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떨어지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위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커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고 네. 닷컴 버블 때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었는데 20년이 지나서 위대한 기업으로 살아남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기업도 닷컴 버블 때 주가가 106불까지 고점인데 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8불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지금 3, 4첩을 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변동성, 이런 것들이 그 시세에 내재가 된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일수록, 물론 이건 저는 뭐 대전제는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관건이에요. 내가 아는 거에 투자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고 뭐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사실 성장 산업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정말 저는 분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굉장히 그 지나가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중간중간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에서도 좀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지금 채팅방에 크리스티님도 말씀하셨지만 버블에서 생태계를 바꿀 무언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죠. 그것도 버블이란 게 또 필요하기라고. 네네. 네, 그런 모델인 겁니다. 예, 그게 그런 지금 거죠. 돌아가는 하나의 모델이. 이걸로 택도아인이 증시에서 그냥 뭐 IPO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우당탕퉁탕해서 이렇게 먹튀하는 그 사기꾼들도 있지만 또 그 중에 이 붐을 통해서 결국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되다 보면은 또 이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필요하기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우리 채팅방에서도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시면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벌써 질문을 막 만들어 주시네. 지금 장단기 국제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뭐 단기물 금리들은 아무래도 이거 테이퍼링도 일찍 끝낼 것 같고 금리도 올리겠다 싶으니까 오르는데 장기가 같이 못 오르고 막 밀리고 하니까 장기에서 단기 뺀 이 스프레드가 이게 좀 자꾸 좁아진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하실 것이며 한 1, 2년 전에 또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러다 장단기 역전까지 가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장단기 역전까지 가는 건 매우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현상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장단기 금리가 줄어드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속성을 말씀드리면요.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7일짜리 RP 금리이고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하루짜리고. 왜 단기냐면 장기는 중앙은행가들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장기는? 예, 중앙은행 지금 파월 재임됐지만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도 이제 그 임기가 다 돼가지만 4년이잖아요. 근데 10년짜리 그 금리야. 4년 하는 중앙은행가들이 어떻게 10년짜리 금리를 책임져요. 그래서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고요. 이건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의 그 인플레이션의 대응을 반영하는 게 단기 금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힘을 너무 많이 썼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과열이 있어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게 단기 금리고요. 장기 금리는요. 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만기가 긴 거는 그 10년이나 30년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인플레이션과 어떤 경제의 성장 이런 걸 보면서 프라이싱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 상황까지. 네. 자, 그러면 지금은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경제에 과잉이 생기면서 인플레가 생기면서 이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는데 사실 인플레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장기금리가 지금 미국 장기금리가 뭐 단기금리보다는 훨씬 낮잖아요. 네. 연중 최고치와 괴리가 크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경기에 대해서 좀 비관론이나 걱정이 많을 때 장기금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 압박은 커지고 중앙은행이 긴축을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채권 시장에 내재가 돼 있는 기대치는 경기에 대한 자신은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는 좀 깔아앉고 그 와중에 막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했는데. 근데 거기까지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오바지만. 왜냐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의 예고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구매력이 뒷받침하는데 이걸 못 사요. 그럼 이제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시기는 1970년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어떻게 인플레가 계속 생기는데 물가가 높아져? 인플레가 계속 생기는데 그 경기도 나쁜. 저는 그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원은 강력한 노동조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 1960년대까지는 글로벌 경제를 굉장히 진보주의자들이 경제 정보가 많이 개입해야 된다는 케인지안들이 세상을 이끌었고 굉장히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70년대에는 임금 상승률이 실질 임금 상승률이 지금의 한 4배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으로 계속 가면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물가가 좀 꺾이겠죠. 예, 꺾이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 보시기에 글로벌 달러 시세와 더불어서 우리 서울의 달러원까지도 원화까지도 한번 환율에 대한 뷰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이게 환율도 우리 연초 생각하면은 작년 3월 달까지 그 팬데믹 터졌을 때 뭐 1296원 가면서 네. 1300원 가던 환율이 1080원까지 한번 떨어지고 나니 금년 초에 접어들어 가지고 다들 달러 약세 했는데 네. 또 이것도 가만히 보니 전망이란 게 허무해진다 싶을 정도로 강달러만 1년 내내 봤단 말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맞든 틀리든 그래도 네. 이 대목에서 한번 이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1200원 열리나 했던 것이 네.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뭐 1170원대까지 오니까 저는 한국은 1200원 위로 주가가 환율이 네. 구조적으로 높아지기가 저는 힘든 나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은 어쨌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율에 천정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헤알, 터키, 리라 이런 데는 계속 약세예요. 그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고요. 또 제조업 기반이 너무 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니까 네.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뭔가 거기서 선순환이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자마자 제가 당시에 김우중 회장인가요? 그때 정경련 회장이었는데 뭐 무역수지 흑자 500억 달러 하겠다 그랬을 때 야 무슨 500억 달러야.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안착이 됐던 데가 아니었어요. 네. 적자가 만성적으로 났던 나라인데 실제로 환율이 그렇게 되니까 500억 달러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면 뭔가 반대편의 힘으로 수출 쪽에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힘이 작동할 수 있는 나라이고요. 한국과 대만이 그렇고 그리고 한국과 대만은 또 대표적으로 내수가 엉망인 나라입니다. 내수라기보다 소비가.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는데 네. 민간 소비 증가율은 전체 성장률보다 계속 낮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업들 투자는 사상 최대고요. 결국 민간 소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글로벌하게 조금만 나쁜 상황이 되게 되면 불황형 흑자라로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00원까지는 여러 번 가는데 거기서 뭔가 또 레벨업이 돼서 1250원 뭐 1300원 가려면 작년에 팬데믹과 같은 아니면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이런 일이 있어야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이로 쉽게 올라가더라도 금방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글로벌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더라도 그게 이제 내년도에 이제 리스크인데요. 리스크인데. 저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그들도 저는 너무 많이 올리는 건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 부채가 많았던 2차 대전 이후로 한 20년 동안이 네. 미국이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결국 이제 국가 부채를 해결을 했거든요. 예. 지금 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는데 예. 근데 국가의 부채가 가진 크레딧과 민간 부채가 가진 크레딧은 전혀 다릅니다. 신뢰도는 국가 부채가 훨씬 높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상황이 미국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민간이 디레버리징을 못 하고요. 부채가 네. 계속 늘고 있어요. 기업 예. 부채 뭐
압도적인 사상 최고치고요. 이번에 가계부채도 국제금융협회 보고서는 좀 섬찟하더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네. 그 규모나 증가 속도가. 네. 근데 미국은 가계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줄어들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꽤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을 한 겁니다. 그게 GDP가 커져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거는 실제로 그거를 비소구적 부채라고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서 배운 게 있는데 그냥 집 샀을 때 내가 자산과 부채를 같이 포기한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을 내가 부채를 사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집값이 내가 지닌 부채보다 싸지면 자산으로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산을 포기하고 부채로 같이 포기하는 권리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좀 모기지가 됐고 뭐 네. 빚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 예. 그러면 그 집도 포기하면서 내 부채도 네가 떠안아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2002년도 그 카드 버블이 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에서 취약계층들이 네. 그냥 아웃되면서 네. 부채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인데 분모인 GDP가 늘은 건 많이 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의 GDP 성장률을 연율로 하면 1.6%인데요.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본주의의 위기였던 1970년대 10년도 미국의 실질 GDP가 3.2% 성장했거든요. 그 불경기의 반토막이니까 물론 이제 미국 경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건 어느 정도 맞지만 그래서 이건 미국도 이 GDP 소득이 늘어나서 빚을 갚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취약한 사람들은 미국은 네. 가계부채 조정 과정에서 이미 이제 뭐 그냥 아예 통계 밖의 사람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은 좀 건전한 거죠. 우리가 2007년, 8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도 2002년도에 어떤 강압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이 그냥 아예 통계 밖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미국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플레 기대 심리를 좀 막기 위해서 긴축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저는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그들의 선택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생각보다 뭐 저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은 테이퍼링은 빨리 끝내겠지만 다음 금리 인상까지는 매우 신중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나타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달러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약해지긴. 원달러 환율이 약해지려면은 약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원화 약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려면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작년도 3월에도 글로벌 교육이 다 막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교육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네. 1290원대까지 네. 간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기는 설사 경기가 나빠져도 한국은 불황형 흑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화가 많이 절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센터장님 조금 한번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크게 스탠스를 바꿀 것을 기대하지는 말자. 어느 정도 뭐 테이퍼링은 어쩌면 내년 6월 말 이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 양적 완화 종료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파월도 얘기하다시피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금리 인상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네. 금리 인상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다.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자꾸 좁혀지는 거는 그만큼 어떤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 없다. 자신감은 없는데 인플레 압박은 생기는 거니까. 인플레 압박은 생기다 보니까 되게 주식 투자자에게는 안 좋은 어떤 주식 투자에게는 안 좋은. 예. 그런 와중에 설령 달러 강세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서울에서 달러원 환율이 1,200원 위에 안착하고 그쪽 1,200원대 위에서 계속 놀기에는 뭐 수급 측면에서나 우리 원화가 그 정도는 아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 우리 증시는 최근에 본 우리 2822로 어느 정도
조정의 끝은 보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저희는 주식 전망을 하는 전략가가 저 말고 회사에 있는데요. 네. 예, 저희는 그 정도면 3,300에서 밀려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왔으면 상당히 많이 밀린 건데 저희 공식적인 하우스뷰는 한 2,700 정도까지 갈 수는 있다. 2,700까지는 예, 그런 정도의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그 북밸류라고 하죠. 장보가 수준의 이제 주식 그 주가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미 3,300에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500포인트 맞았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설사 저희가 보는 레벨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던지어서는 안 되겠네. 뭐 던져야 될 그런 레벨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도 나만 이제 막 지긋지긋하다. 한국 증시. 막 정념이 뚝 떨어진다. 나만 조금 올라오면 정리하거나 미국 갈란다 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미국 안 하시는 분은 미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기 자산의 일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 2%밖에 안 되고 하기야. 그러니까 자산을 다변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늘 좋은 건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인기는 돌고 도는 겁니다. 80년대는 신흥국이 훨씬 좋았고요. 90년대 미국이 훨씬 좋았죠. 한국 같은 나라는 외환위기 겪고. 네. 2000년대 들어 초기 10년은 신흥국이 훨씬 좋았죠. 코스피 4배 올랐는데요. 2000년대에 가장 바보 같은 주식이 미국 주식이었죠. 앞에 10년은. 닷컴 버블 때 2000년의 고점을 2013년에 넘어간 겁니다. 지금 10년 미국이 좋았죠. 그래, 13년 걸린 예, 거죠. 13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뭔가 우리가 계속될 것 같아도 주식시장은 순환하는 건데 미국은 이미 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편 경계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이클도 무시하고 어디선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럴 때 미국이란 나라는 주주들에게 되게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뭐 경제에 혁신이 있는 것도 있지만 주주할 맛이 나는 지금 미국의 상당수 기업들은요. 자기 자본이 없어요. 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이기도 하지만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거를 주주들에게 배당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 자본이 없어요. 적자본의 흑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의 개념적인 거는 기업의 축적이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뭔가 유사할 때 쓰기 위해서 자본을 축적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축적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거는 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형의 매뉴얼로 매일매일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자본을 축적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하냐, 주주에게 배당으로 다 주고. 그래서 미국의 상당수의 기업들이 단기 순이익보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의 규모가 더 커요. 그럼 이게 뭐 무슨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있냐라는 반론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게 1차적인 발행시장 기능이고 네. 그 이후에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유통시장인데 미국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기업의 돈이 빠져나와서 주주들에게 가는 거니까 뭐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뭐에 대한 그 반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주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고 굉장히 또 회계라든가 투명화되어 있고 지금 중국을 보게 되면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주식은 내 재산을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는 그런 내 재산을 묻어두는 거에 대한 간섭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정치적 간섭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이 뭐 내년에 오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투자하고 살아가야 될 상당수 사람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주식 투자는 묻어두는 겁니다 하는데 이게 왜 생소하죠?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장을 갖다가 겪고 나니까 이게 제때 안 빠져나오면 묻어뒀다가 이거 완전 애기다 똥 되는 게 차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물론 뭐 장기 투자가 뭐 최근 한 10년 동안에 또 400개가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뭐 자기가 고민을 해서
고민했을 때 시장이 속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뭐 위대한 벤자민 그레이엄도 뭐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조울증 환자다. 조울증 환자. 어떨 때는 너무 달아오르고 어떨 때는 너무 침체에 빠지고 뭐 침체에 빠졌을 때가 기회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막 날아다니는 시세를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데 이 총을 막 맞추려고 하는 것도 저는 맞출 수 있으면 좋죠. 뭐 장기 투자가 좋습니까? 사자마자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는 건데, 근데 꼭 투자가 내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지금 좋은 시세를 맞추는 것만 투자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울증에 빠져 있을 때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성장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뭐 제약이나 바이오나 이쪽에도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언제 오를 거냐? 모르죠. 모르지만 시간을 낳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잘 움직이는 것을 잘 쫓아다니는 것도 저는 존중할 만한 투자자가 해야 될 태도이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을 사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가진 직관적인 생각으로는 올 초만 하더라도 싼 주식이 없었어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다 비쌌는데 지금은 뭐 거의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싼 주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제가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개념형 성장률과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기관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로 봐도 싼 주식을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름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대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또 저는 그런 쪽이 큰 장이 이미 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근데 아까 그 비유는 상당히 이렇게 그립이 확 떠오르는데요. 그 사격도 왜 이렇게 딱 정지된 표적을 쏘는 사격 말고 탱 거리면서 이렇게 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테마 따라다니면서 바로바로 잡자마자 뭐 한 달 내로 따블 먹는 그걸 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고 또 약간 떠오르는 게 그거네요. 골프하고 야구 비유인데 야구는 뭐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공을 쳐야 되는 거고 골프는 티 위에 세워져 있는 공을 잔디 위에 있는 서 있는 공을 때리는 건데 서 있는 거 때리는 것도 만만찮아요. 생크나고 뒷땅 치고 그 와중에 시속 150km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 그런 공도 쳐내는 그런 그거다 보니 참 다양한 그겁니다. 전태장님 벌써 10시고 오늘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뭐 편안한 또 주말 일찍 좀 주무셔도 되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딱 1분짜리 우리는 뭐 경제를 논해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혹시 내년에 정치적 지정학적 변수는 염두에 안 두십니까? 저는 오히려 내년이 2019년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미중 관계의 관점에서는요. 2019년이 미중 갈등은 뭐 계속 지속이 됐지만 굉장히 달아올랐다가 강화가 되지 않았던 국면이었습니다. 달아올랐다가 더 이상 그 갈등이 현상 유지가 됐던. 그런데 경기가 조금 나빠지게 되면 뭔가 그것이 서로 간에 어떤 오히려 합일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저는 얼마 전에 뭐 시진핑과 바이든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별건 없었지만 이후에 뭐 그 원유와 관련해서도 좀 공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바이든은 내년도 지금 지지율이 1년 차에 40% 초반이면 재선된 대통령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중간 선거도 해야 되고요. 지금 또 중국 같은 나라는 이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뭐 아주 해결되기 힘든 서로 다른 길을 이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는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조정이 되거나 현상 유지가 되는 그런 정도가 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내가 오늘도 내가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1시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색깔이 참 묘해요.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어떤 때 색깔인가요? 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이 금융투자업계 여의도 센터장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두운 쪽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꼭 그렇게만 또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 저는 투자는 하고 사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하고 사는 게 좋고 또 우리가
늘 뭐 시장은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늘 오른다고만 생각하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기대치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약세장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는 사람의 마인드셋이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 또한 지나가는 장에 실망을 해서 내가 포지션을 놔버리고 이런 일들이 저는 뭐 한국 가계의 주식 투자 역사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주식 투자가 시간을 사게 되면 굉장히 이길 확률이 높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그런 말씀도 소장님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동원채님이 정확하게 집어주시네. 화이트 톤 회색. 화이트 톤의 회색. 그런가요? 네, 그나저나 우리 센터장님이나 저는 이번에 염색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까 우리 초반에 예. 우리 채팅방에서 분위기가 염색하셨네요 했는데 뭐 보기 좋아요 이거보다도 예. 저도 그런데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우리 막 분식 얘기하지 말고 자본 잠식이면 자본 잠식인 대로 뭐 흰머리 오기 직전에 했고 요금이 올라가 5,000원 더 주고 있는데 실패라 그러니까 조금 적어도 막 우리는 막 되는 그대로 살아갑시다. 예. 다음엔 진솔하게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